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악몽이고 곧 깨어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가 아름다웠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대학 동기 수진이었다. 우리는 20년 지기 친구였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지은아, 지금 통화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마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게,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너 지난주 에이브 호텔 간 적 있어? 호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난주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준석이 부산 출장을 간다고 해서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었다. 아니 왜? 호텔은 무슨? 그게 내가 그날 거기서 미팅이 있었거든. 클라이언트랑 계약 건으로. 근데 로비에서 너 남편 봤어. 준석 씨.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석 씨를? 응. 근데 말이야. 옆에 여자가 있더라고. 둘이 되게 친해 보였어. 손도 잡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같이 걸어가더라. 내가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혹시 너도 같이 간 거 아니었어? 나 혼자 오해하는 건가 싶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날씬했어. 긴 생머리에. 나이는 젊어 보였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민지의 나이였다. 민지의 체형이었다. 아, 응, 맞아. 나도 갔었어. 깜빡했네. 거짓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다. 수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아니, 나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치? 아, 다행이다. 내가 이상한 걸 본 줄 알았네. 요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착각한 건가 했어. 응, 수진아, 나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통화할게. 그래, 알았어. 나중에 밥 먹자. 응,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지난주 준석은 분명히 출장을 갔다고 했다. 부산지사에 이틀 다녀온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에이브 호텔? 그것도 여자와 함께? 아니야. 설마.
수진이가 잘못 본 거야. 준석을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최근 몇 달간 느껴왔던 이상한 기운, 준석의 변화, 그것들이 모두 의미하는 바를.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준석을 기다렸다. 평소보다 일찍 모든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그의 표정을 봐야 한다고. 그의 눈빛을 봐야 한다고.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준석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아, 왜 이렇게 어두워? 불 안 켰어? 나는 거실 조명을 켰다. 준석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 당신 기다렸어. 아, 그래.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저녁은 먹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그의 눈이 내 눈을 피한다는 것을. 응, 먹었어. 당신은? 나도 회사에서 먹었어. 팀원들이랑 회식했거든. 회식? 그렇게 말하는 그의 셔츠 깃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다. 여자 향수였다. 당신 요즘 출장 많이 가네? 준석의 동작이 미세하게 굳었다. 넥타이를 풀던 손이 잠시 멈췄다. 응? 아, 새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다음 달까지는 좀 바쁠 것 같아. 지난주에도 부산 갔다 왔잖아. 맞아. 지사 사람들이랑 미팅하느라 정신없었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말을 할 때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는 습관이 나왔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할 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구나. 피곤하겠다. 응.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준석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공간, 텅 빈 마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준석을 바라봤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가 낯설게 느껴졌다. 새벽 3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준석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가방을 열었다. 서류들, 명함들, 그리고 영수증들. 나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에이브 호텔 식당 영수증이 있었다. 2인분.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준석이 부산에 갔다던 그날이었다. 숨이 막혔다.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준석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우연히 준석의 휴대폰 알림을 보게 되었다. 그날 아침 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냥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번호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번호였다.
010-5XXX7XXX. 민지의 번호였다. 세상이 멈췄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설마.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이야. 민지가 휴대폰을 바꿨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민지는 그 번호를 10년 넘게 사용해왔다는 것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형부,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조심해야 해. 형부, 언니.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다. 아침에 먹은 것들이 모두 나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준석이 들을까봐. 한참 후 나는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화장을 했다. 립스틱을 발랐다. 미소를 연습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표정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푹 쉬어. 나 저녁 늦을 것 같아.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오늘 민지를 만날 거라는 것을.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준석이 나간 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기 때문이다. 내 친동생, 내가 대학까지 보내준 동생, 내가 취업시켜준 동생, 내 결혼식 때 신부 들러리를 서준 동생, 그 동생이 내 남편과. 휴대폰을 들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째, 호텔에서 목격됨. 수진의 증언. 둘째, 호텔 식당 영수증. 2인분. 출장 간다던 날. 셋째, 민지의 문자 메시지. 오빠 언니. 넷째, 여자 향수 냄새. 다섯째, 잦아진 야근과 출장.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나는 더 파고들어야 했다. 주말이 왔다. 준석은 오랜만에 집에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라고. 당신,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저녁은 집에서 먹자.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난 집에서 쉴게. 점심은 대충 시켜 먹을게. 걱정 마. 나는 집을 나섰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대신 차를 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차를 세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근처 카페에서 우리 집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오후 2시 우리 집 현관문이 열렸다. 준석이 나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차에 타서 출발했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준석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섰다. 주말 점심치고는 너무 비싼 곳이었다. 준석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5분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민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보자마자 웃었다. 준석이 민지의 어깨를 감쌌다. 민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그들은 레스토랑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고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옷을 적셨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요히 울었다. 30분, 1시간, 2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5시 그들이 나왔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준석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준석의 팔짱을 꼈다.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석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가 준석의 입술에 키스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1장, 2장, 10장.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증거로 남겼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들은 결국 헤어졌다. 민지가 택시를 타고 떠났다. 준석은 차에 탔다. 나도 차를 출발시켰다. 준석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다. 집에 도착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놨다. 30분 후 준석이 들어왔다. 다녀왔어? 친구들 잘 만났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응, 재밌었어. 당신은 집에서 뭐 했어? 그냥 쉬었어. TV 보고 낮잠도 좀 자고.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다. 그래, 점심은 먹었어? 응, 치킨 시켜 먹었어.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피곤해 보이네. 먼저 씻고 와. 그래, 고마워. 준석이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내 마음도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빛을 찾을 것이다. 복수라는 이름의 빛을. 일요일 아침 나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오늘 시간 돼? 오랜만에 언니랑 차 한잔 할까? 답장은 금방 왔다. 언니, 좋아. 몇 시에 어디서 볼까? 2시에 우리 집 근처 그 카페. 알지? 응, 알아. 그럼 거기서 봐.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준석에게도 말했다. 오늘 민지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동생이랑 시간 보내려고. 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그래. 민지 만나? 응. 요즘 바빠서 못 봤잖아. 보고 싶더라. 그렇구나. 재밌게 놀다 와.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다. 당신도 나가? 일요일인데. 아,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또 거짓말.
아마 민지에게 연락할 것이다. 조심하라고. 들키지 말라고. 오후 2시 나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민지를 기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2시 10분 민지가 들어왔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언니.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도 미소로 화답했다. 민지야, 이리 와. 뭐 마실래?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민지는 평소처럼 밝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언니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커피가 나왔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언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연기였다. 다 연기였다. 민지야. 응? 너 요즘 내 형부 자주 만나?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어제 봤어.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거.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계속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테이블만은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잔이 받침과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를 냈다. 언니,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거 봤어. 공원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어. 사진도 찍었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민지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얼마나 됐어? 내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떨리고 있었다. 언니, 나 얼마나 됐냐고.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6개월, 반년, 180일 동안 그들은 나를 속여왔다. 내가 아침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민지에게 생일 선물을 고르고 취업 축하를 해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동안, 왜? 한 글자. 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실망. 민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녀의 대답을. 형부가 나를 인정해줬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항상 언니보다 밀렸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엄마는 언니한테만 관심이 있었고, 아빠도 언니만 예뻐했어.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예뻤고, 성격도 좋았어. 나는 항상 언니의 그림자였어.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랬어. 언니가 나를 돌봐줬지.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취업도 도와주고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부담스러웠다고? 응. 언니한테 빚진 것 같았어. 평생 언니한테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할 것 같았어.
언니는 완벽했거든. 나는 언니를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어. 민지가 나를 바라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그런데 형부가 나를 봐줬어.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언니가 돌봐줘야 할 언니 동생이 아닌 민지로 봐준 거야. 언니의 동생이 아니라 그냥 민지로.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야.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좋아했어. 민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진심? 나는 비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그것도 크게. 진심이라고? 언니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진심을 말해? 6개월 동안 나를 속이면서 진심을 말해? 언니 그만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이제 끝이야. 너는 부담스러웠다고 했지? 좋아. 이제부터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나는 더 이상 내 언니가 아니니까. 언니, 민지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존재야. 언니, 제발.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가족을 파괴했어. 그런데 미안하다고?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었다. 형부한테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형부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둘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민지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 비였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우산도 없었지만 그냥 걸었다. 빗속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옷은 몸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준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여보, 왜 이렇게 젖었어? 우산은? 그가 다가왔다. 나를 부축하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밀쳤다. 손대지 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민지 만났어. 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온몸이 경직되는 게 보였다. 다 들었어. 6개월 동안 나를 속였다는 것도, 너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어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한 것도,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목이 쉴 정도로. 내 동생이야. 내 친동생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던졌다. 준석의 얼굴에 맞았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다. 1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0년이야.
그 10년이 너한테는 뭐였어? 민지와의 6개월이 더 소중했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어떻게 처제와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처음엔 그냥 민지가 힘들어하길래 상담을 해준 거였어. 동생이 고민이 있다길래. 그래서 호텔까지 갔어? 키스까지 했어? 그게 감정이 생겼어.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가 아니었다고? 감정이 생겼다고? 그럼 나한테는 감정이 없었어? 10년 동안 함께 산 아내한테는? 나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는 벽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사진 봐. 우리 결혼식 날. 너 뭐라고 했어?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그때는 진심이었어. 그때는? 그럼 지금은? 준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지랑도 끝낼게. 용서? 용서를 바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넌 나를 배신했어. 우리 결혼을 배신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족을 파괴했어. 준석은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울기 시작했다. 남자의 울음소리는 처참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준석은 천천히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30분 후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가리켰다. 준석은 현관문을 나섰다. 비 오는 밤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갔다. 텅 빈 집.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가 함께 꾸민 집.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공간.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허무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은 쉬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불륜 위자료, 재산 분할.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메모를 했다. 준비를 시작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했다.
오전 10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평가가 좋은 곳이었다.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김지은 씨시죠? 박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상담실로 들어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원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외도 상대가 제 친동생입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친동생이라고요? 네. 6개월 동안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영수증.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외도 상대가 처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5억에서 7억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일반적인 외도 케이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5억에서 7억. 큰 돈이었다. 재산 분할은요? 혼인 기간이 10년이고 부인께서 전업주부셨다면 원칙적으로는 5대5입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대3 심지어 8대2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이라든지 더 명확한 관계 증명 자료 같은 것들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사설 탐정을 쓰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줍니다. 박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여기 제가 아는 탐정 사무소입니다. 믿을 만한 곳이에요. 제 이름을 대시면 잘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바로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당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 탐정 사무소는 을지로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의 3층. 간판도 없는 곳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어줬다. 김지은 씨시죠? 박 변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은 의외로 깔끔했다. 벽에는 각종 장비들이 걸려 있었다. 카메라, 망원 렌즈, 녹음기 등.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준석과 민지의 관계,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만남 장면, 친밀한 행동들 모두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비용은요? 2주 기준 500만 원입니다. 결과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탐정은 준석과 민지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전송했다. 2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준석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여보, 우리 다시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답장을 보냈다. 변호사 선임했어. 곧 이혼 서류 받게 될 거야. 곧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았다.
계속 전화가 왔다. 차단했다. 민지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도 차단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는 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필요했다. 한 모금, 두 모금 쓰면서도 달았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아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나처럼 배신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2주가 흘렀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 끝났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시죠. 탐정 사무소로 갔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총 15회 만남이 포착되었습니다. 대부분 호텔이었고 레스토랑, 공원, 심지어 그분 집에서도 만났습니다. 파일을 펼쳤다. 사진들이 가득했다. 준석과 민지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심지어 호텔 방 안에서 찍힌 사진도 있었다. 어떻게 호텔 직원을 통해 구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동영상도 있었다. 준석이 민지를 끌어안는 모습, 민지가 준석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호텔 체크인 기록도 있습니다. 총 7번, 모두 준석 씨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완벽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이것은 무기였다. 그들을 무너뜨릴 무기였다. 박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7억도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8대2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준석에게 법원 서류가 발송되었다. 그로부터 30분 후 준석의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위자료 7억이라고?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적은 돈이야. 7억을 어떻게 마련해? 우리 집까지 넘기라고?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야. 처제와 바람 피운 게 너무한 거지. 나 잘못했어. 알겠어. 근데 이건 너무 과해. 조금만 줄여줄 수 없어? 변호사랑 얘기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직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묘하게 상쾌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나는 준석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견 IT 기업의 이사였다. 회사는 보수적이었고 임직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실제로 회사 윤리 규정에는 임직원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완벽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이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제보였다. 이메일에는 준석과 민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호텔 출입 사진, 키스 사진, 체크인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지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귀사의 이사 김준석이 처제와 6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사의 명예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이사는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비용을 결제한 기록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조사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 이틀 후 준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에 알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 씨? 목소리를 차갑게 했다. 더 이상 당신도 아니었다. 준석 씨였다. 인사팀에서 나한테 연락 왔어. 조사를 하겠대.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가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는 회사에 보고되어야 하잖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 부모님은? 가족 생각은 처제와 바람 피울 때 했어야죠. 제발 회사 쪽은 선처해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위자료도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근데 제발 회사만은. 늦었어요. 이미 보냈으니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다음은 민지 차례였다. 민지는 한 패션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승진도 앞두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나는 민지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했다. 대표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패션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귀사 직원 김민지 씨의 언니입니다. 대표의 표정이 바뀌었다. 민지를 아는 듯 했다. 민지 씨의 언니시라고요? 반갑습니다. 민지 씨는 저희 회사의 우수 직원이에요. 무슨 일로? 제 동생이 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이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호텔 출입 기록, 사진, 문자 메시지. 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겠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대표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민지 씨가 이런 일을.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동생인데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일어났다. 회사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다. 일주일 후 준석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퇴사 압박이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징계 사유까지 공개되었다. 임직원 윤리 규정 위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업계는 좁다.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일주일 만에 준석의 동료들, 선후배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처제와 불륜을 저지른 이사.
그 꼬리표는 쉽게 떼어지지 않을 것이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즉시 팀에서 배제되었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회사 내에서 민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언니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2주 후 민지는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는 즉시 수리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차단을 풀지 않아서 메시지는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친구를 통해 내용을 들었다. 언니, 나 회사 그만뒀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어. 제발 이제 그만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혼 조정일이 잡혔다. 법원에서 준석을 다시 만났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2주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준석은 변호사와 함께 왔다. 하지만 그의 귀는 완전히 꺾여 있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신청인 김지은 씨 측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다. 피신청인 김준석은 6개월간 신청인의 친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신청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는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나는 실제로 정신과에 다녀왔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식욕도 없었다. 의사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다. 따라서 위자료 7억 원과 재산 분할 8대 1을 요구합니다. 조정위원이 준석 측 변호사를 바라봤다. 피신청인 측 의견은? 준석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위자료 금액이 과도합니다. 피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3억 정도가 적정합니다. 재산 분할도 6대 4 정도가. 6대 4요? 박 변호사가 반박했다. 외도 상대가 처제라는 특수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이는 일반적인 외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특히 외도 상대가 처제라는 점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은 준석을 바라봤다. 피신청인 할 말 있습니까? 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준석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위자료 5억, 재산 분할 7대 3으로 합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됩니다. 원래 요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를 보았을 때 재판에서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석의 변호사가 준석과 한참을 속삭였다. 준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신청인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겼다. 내가 이긴 것이다.
그렇다면 위자료 7억 원, 재산, 분할 8대 2 그리고 즉각적인 이혼에 합의하시는 것으로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조정 조서에 서명했다. 준석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법원을 나서는데 준석이 다가왔다. 지은아, 나는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알아. 알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나를 사랑했잖아. 우리 좋았던 시간도 있었잖아.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10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했죠. 과거형이에요. 이제 남은 건 실망과 배신감 뿐이에요. 민지한테도 연락했어? 왜요? 걱정되세요? 아직도 그녀가 신경 쓰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걱정 마세요. 민지도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치를 거예요.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뭘 할 건데?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내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켰다. SNS를 열었다. 나는 평소에 SNS를 자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필요했다. 긴 글을 썼다.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는 최근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제 친동생과 6개월간 불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생존자입니다. 사진도 함께 올렸다.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 당당한 표정의 내 모습.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다. 친구들이 공유했고 그들의 친구들이 또 공유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지은아, 힘내. 너는 잘못이 없어. 대단해. 나라면 그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 남편이랑 동생 둘 다 최악이네. 잘 이겨냈어. 하지만 내 목적은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준석과 민지의 행동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준석의 회사 동료들, 그의 친구들, 우리 친척들 모두가 그 게시물을 봤다. 준석의 부모님도 봤다. 민지의 친구들도 봤다. 준석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시어머니였던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은아, 어머니, 나는 차를 내왔다. 그녀는 한참을 울기만 했다. 우리 준석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친척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세요.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 내가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준석 씨가 한 선택이에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지은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 준석이가, 아니,
준석이가 너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 근데 내 자식이잖아. 그래도 내 자식인데.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자식이 저지른 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제 SNS 게시물. 죄송해요. 너무 과했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잖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시어머니는 한참 후에 돌아갔다. 등이 굽어 보였다. 갑자기 늙어 보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준석이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사직 권고가 들어왔다. 정직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SNS 게시물이 회사에까지 알려지면서 더 이상 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준석은 15년 다닌 회사를 쫓겨나듯 나왔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징계로 인한 사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취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업계는 좁았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면접을 보러 가면 채용 담당자들이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김준석 씨, 그 사건의 당사자시군요. 면접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다. 3개월 후 준석은 결국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연봉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사에서 평사원으로 그가 쌓아온 15년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민지의 소식도 들렸다. 친척을 통해서였다. 민지가 서울 떠났대.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더라. 거기서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는데 완전히 숨어 사는 거지 뭐. 그렇군요.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동생인데 SNS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어? 친척의 말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동생이었죠.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당한 일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더 이상 민지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요. 시간이 흘렀다. 6개월, 1년.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다. 지은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완전히 회복한 것 같아. 대단해. 하지만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꿨다. 준석과 민지가 나타나는 꿈. 그들이 웃으며 나를 비웃는 꿈. 그럴 때마다 나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너는 이겼어. 2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대학원에 진학했다. 심리학을 전공했다. 배신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들을 돕고 싶었다.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했다. 바쁘게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어느 겨울날 나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심리학 논문을 읽고 있었다. 배신, 트라우마와 회복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민지였다. 2년 만이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민지도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언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민지는 천천히 다가왔다. 테이블 앞에 섰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언니, 잘 지냈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지는 움찔했다. 나 서울에 잠깐 일 때문에 올라왔어. 지방에서 살고 있거든. 그래. 언니는 뭐 하고 있어? 내가 알 필요 없어.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민지가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하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형부한테도 미안하고. 아니, 이제 형부도 아니지. 준석 오빠한테도 미안해. 근데 가장 미안한 사람은 언니야. 내가 언니 인생을 망쳤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일어나. 언니,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보잖아. 민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언니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심리 상담.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 나는 언니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컸대. 어렸을 때부터 쌓인 감정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 거래.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변명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말해? 언니가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민지야, 내가 한 짓을 봐. 언니 남편을 빼앗았잖아. 6개월 동안 거짓말했잖아.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면 뭐야? 알아. 근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가줘. 언니, 가라고. 목소리가 커졌다. 민지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준석 오빠랑은 끝났어. 작년에 완전히 끝났어. 오빠가 연락을 끊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 언니가 옳았어. 우리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잘못된 감정이었어. 민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구부정한 등, 힘없는 발걸음. 한때는 밝고 예쁜 동생이었다.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 하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다. 나는 다시 논문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어 있었다. 쓰고 텁텁한 맛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의 센터였다. 가정폭력이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돕는 곳이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용서해야 할까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용서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용서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돌봐야 해요. 제 자신요? 네. 지금 당신은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그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다.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했어요. 나는 피해자지만 동시에 생존자라는 것을. 생존자. 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여성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희망이 보이는 미소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석을 우연히 마주쳤다. 지하철역 앞이었다. 그도 나를 봤다.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다. 준석 씨, 나는 그를 불렀다. 그가 멈춰섰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준석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다. 정장은 낡아 있었고 구두는 닳아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이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네, 잘 지내요. 준석 씨는? 나도. 뭐,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지 만났어요. 얼마 전에.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래. 준석 씨랑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응, 작년에. 끝났어. 왜요? 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의미가 없더라. 우리 관계가. 처음엔 진심이라고 생각했어. 민지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 우리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일탈이었어. 금지된 관계라는 스릴. 너를 배신한다는 죄책감마저도 어떤 쾌감이었던 거야. 준석은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정말 한심하지? 그런 이유로 10년 결혼 생활을 망쳤으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아, 나 너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는 나한테 정말 좋은 아내였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알아.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준석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이거 내 거야. 결혼 반지. 나는 상자를 받았다. 열어보니 내가 준석에게 줬던 결혼 반지였다. 안쪽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 우리의 마지막 남은 거라서. 근데 이제 돌려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상자를 주머니에 넣었다. 지은아, 너는 행복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온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준석은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아직도 후회해. 매일 후회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하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 돌아갈 수 없지. 준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 오네. 네. 지은아, 잘 살아. 행복해. 준석 씨도요. 준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대가였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부드러웠다. 집에 돌아와 준석이 준 상자를 꺼냈다. 결혼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봤다. 여전히 딱 맞았다. 하지만 이제 이 반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했다. 대학 캠퍼스는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세미나실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배신, 트라우마의 장기적 영향과 회복 전략이라는 주제였다. 내 석사 논문 주제이기도 했다. 지은 씨, 발표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지도 교수님이 들어오셨다. 네, 교수님. 거의 다 됐어요. 지은 씨 논문은 정말 특별해요. 개인적인 경험이 학술적 깊이와 결합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박사과정도 생각해 봤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지은 씨는 이 분야에서 정말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어요.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나는 단상에 섰다. 청중들을 바라봤다. 교수님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외부 초청 인사들. 배신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트라우마와 다릅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세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됩니다. 나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고 현실 인식에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진짜였나? 내 판단이 틀렸나? 그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적절한 치료와 지지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연구자님은 배신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용서를 권하시나요? 좋은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거든요. 용서하든 안 하든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그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센터에서 강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배신,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내담자들이 많거든요. 강연이요? 네. 물론 강연료도 드리고요. 연구자님의 통찰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받았다. 희망심리상담센터 소장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이준호의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다. 센터는 3층에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지은 씨. 준호가 반갑게 맞아줬다. 센터를 구경시켜줬다. 상담실, 그룹 치료실, 휴게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여기서 주로 어떤 상담을 하세요? 가족 문제, 부부 문제, 트라우마 치료. 다양해요. 최근에는 배신 트라우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지은 씨는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다. 네, 있어요. 남편이, 전 남편이 제 동생과 바람을 피웠어요. 준호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바뀌었다. 친동생이요? 네, 그건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대단하시네요. 그 고통을 학문적으로 승화시키셨네요.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었고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은 씨, 혹시 우리 센터에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상담사로요. 저요? 네. 지은 씨의 경험과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요. 나는 생각해 봤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준호와 자주 만났다. 일 때문이었다. 강연도 했고 센터의 그룹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이를 넘어섰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영화도 봤다. 지은 씨, 혹시 제가 너무 나대는 건가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걷다가 준호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멈춰서서 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정말요? 네.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사실 지은 씨가 좋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다시 배신당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그런 나를 이해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름이 왔다.
나는 석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취업도 결정되었다. 준호의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로 했다. 졸업식 날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왔다. 축하해요, 지은 씨. 고마워요, 준호 씨. 이제 동료가 되는 거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우리는 웃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했다. 대학 동기들이 모였다. 수진도 왔다. 지은아, 진짜 대단해. 그 일을 겪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일어섰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처음에 알려줘서 오히려 다행이었어. 더 늦게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미안해. 그때 말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야.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호기심에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민지. 민지였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저 서울에 올라왔어요. 언니 졸업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어떻게 알았어? SNS 봤어요. 언니 친구분이 올린 거. 그렇군. 침묵이 흘렀다. 언니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고마워요, 언니. 다음 날 나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민지는 이미 와 있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언니 축하해. 석사학위. 고마워. 상담사로 일한다고 들었어. 언니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아. 그래. 응. 언니는 항상 다른 사람 돌보는 걸 좋아했잖아. 나도 그렇게 돌봐줬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나 정말 많이 후회해. 매일 후회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 근데 말하고 싶었어. 언니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민지가 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그득했다.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제대로 된 심리 치료.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무슨 결론이 나왔어? 나는 언니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했대. 언니가 부러웠고 질투가 났고 동시에 의지했어. 그 복잡한 감정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 거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언니는 항상 나한테 잘해줬어. 최선을 다했어. 잘못은 전부 나한테 있어. 나는 강물을 바라봤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다. 민지야. 응?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너를 미워하지도 않아. 이제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정말? 응. 미워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더라. 너한테 감정을 쓰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언니, 너도 내 인생을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야 해. 민지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위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함께 있어줬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행복해줘. 제발 행복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너도 행복해. 진짜로. 민지는 일어났다. 한 번 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걸어갔다. 돌아보지 않고 나는 벤치에 앉아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지은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30분 후에 역 앞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났다. 햇빛이 따뜻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다음 내담자 들어오시겠어요. 센터 직원이 상담실 문을 노크했다. 네, 들어오세요. 30대 여성이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티슈를 건넸다.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남편이 제 친구랑 바람을 피웠어요. 제일 친한 친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여성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절대로. 정말요? 네. 배신은 배신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은 지금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먼저예요. 치유가 가능할까요? 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해요. 제가 증명이에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봤다.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여성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이야기를 했다. 울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성이 나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었다.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우리는 1년 전에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준호가 다가와 내 어깨를 안았다. 오늘 상담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남편이 친구랑 바람 피운 케이스였어요. 아, 지은 씨 생각 났겠네요. 조금.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도움이 되니까. 대단해요, 우리 아내.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대화. 행복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응? 고마워요. 내 인생에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지은 씨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준석의 결혼 반지가 들어있던 상자. 오랜만에 열어봤다.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주저함 없이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준호가 옆에 누웠다. 잘 자요, 여보. 잘 자요.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두려움도 없었다. 악몽도 없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더 달콤한 것은 내가 행복해진 것이었다. 배신당하고 무너졌지만 결국 일어섰다는 것. 더 강해졌다는 것. 준석과 민지는 자신들이 한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나는 앞만 보고 걸어갈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다. 그리고 나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여기까지가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